자, 그러면 네. 이제는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해야 될 순서가 됐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죄송합니다, 이사님께도. 제가 뭘 고생,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시겠죠. 예, 우리 스태프들 참 고생인데 하여튼 우리 출연해 주시는 박병창 이사님 대단히 죄송하고 오늘 시장 이야기 한번 가볼까요? 네, 지난주 미국 시장은 뭐 이례적으로 아주 강했습니다. 다우 3.4%, 나스닥 7%, S&P 5% 올랐으니까요. 그러면서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까지 갔습니다. 관세 발표한 4월 2일 이전보다 더 좋아진 게 뭐 있느냐? 뭐 이런 표현을 좀 썼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그렇지 않는 뭐 그런 내용들이 뭐 특별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나타냈는데 관세 협상을 하면서 국가별로 이제 새로운 뉴스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슈가 되고 그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 큰 뉴스들 몇 가지 보면은 미중 무역 조건부 합의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순방으로 인해서 사우디에서 투자 협정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엔비디아 칩을 대규모로 구매한다. 이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반도체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2% 올랐고요. 한 주간 엔비디아 16%,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 슈퍼마이크로가 44%, 테슬라가 17%. 주간 44%가 올랐어요? 예. 아니, 슈퍼마이크로는 슈마컴. 좀 신뢰도가 좀 낮아서 예, 변동성이 굉장히 큰 거죠.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근데 이걸 보면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는 미국 시장의 종목별로 수급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 미국 시장은 수급적 요인의 움직임을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시 미국으로 이제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일부 종목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부분이 이제 한 가지 좀 알 수 있는 거고요. 그것도 지난주에 상승폭, 시장의 상승폭과 일부 종목의 상승폭 이걸 비교하면서 우리 국장을 보면은 우리 국장은 정말 약했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정말 약한 그런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건조하네요. 여기 지금 앞에 그게 아내가, 없었던가 봐요. 아내가 좀 건조한. 여기 그래서 그게 있었잖아요. 그걸 갖다 놔야 될 것 같으네요. 가습기가 안에 또 이렇게 돌아가는데 오늘은 예. 이게 다 좀 고장이 좀 나왔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은 거죠. 아유 제가 좀 더 준비를. 우리나라는 코스피가 1.9% 올랐고 코스닥이 0.3% 정도 올랐습니다. 예. 뭐 그래도 우리 시장도 뭐 아래로부터 올라왔지만 정고점에 임박하는 상황이 좀 됐고요. 지난 한 주 동안 개인들이 1.7조 정도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1조 정도 순매수해 줬습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지수는 아주 강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는데 태양광 풍력 그리고 원자력 뭐라고 표현하더라 이거를 조방원 조선 방산 원자력. 조방원. 예, 그 세 종목은 아주 강세를 보였고요. 네. 특히 지난주 금요일 날은 코스피 0.21%, 코스닥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예. 원자력주들은 다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슈가 있었습니다.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일부 종목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수급 쏠림이 나타나면서 급등 종목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인 시장은 미국 시장 대비는 좀 부진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예. 그건 그렇고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오늘 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요. 네. 주말 내내 이게 어떻게 되나 오늘 시장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막 올리고 그랬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과 함께 또 월가의 해석과 함께 여러분께 한번 말씀을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디스의 결론적으로는요. 무디스의 등급 하향은 이미 예고를 했었습니다. 전망을 부정적으로 해놨기 때문에 네. 전망 부정적하고는 다 강등합니다. 네. 이미 예고된 것으로 큰 변동성은 아닐 수 있으나 시장이 급등했잖아요. 최근에. 네. 시장이 신고지수 부분까지 상승한 상태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익 실현의 계기, 조정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네. 월가에서도 네.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시장 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면요.
자, 내용을 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무디스가 미국 신용등급 하향을 했는데 1917년 이후에 108년 만에 강등이에요. 이제 이걸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신용등급은 트리플 A로 최고 신용등급 단계에 있는데 최고에서 한 단계 내려가니까 네. 그러면 이제 최고 등급을 못 받는 정도로 이제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하는 거거든요. 아까 홍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그럼 미국이 못 갚을 거냐, 미국이 디폴트 되느냐,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향후에 정책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을 좀 하는 거예요. 이 지금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은 이제 트리플 A의 최상단이 있고, 그다음 더블 A 있고, 그다음에 싱글 A 있고, 그다음에 트리플 B 있고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우리는 더블 A의 단계에 있습니다. 네. 우리는 더블 A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 내려간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 부채 증가와 재정 적자 확대의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피치사와 S&P 글로벌은 이미 더블 A로 하향을 했습니다. 근데 무디스는 작년부터 전망을 부정적으로 조정하고 강등을 예고한 상태에서 자, 이번에는 어떤 강등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장에 이제 우리가 관심을 좀 있는 거죠. 언제 했느냐? 2011년도에 S&P에서 신용등급을 하향했습니다. 이때는 S&P 500이 6.7% 하락하고 한 3개월 하락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약 3.8% 하락을 했어요. 이때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별로 예상치 못되는 거예요. 미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해? 네. 이게 처음 있었던 일입니다. 놀란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놀랬어요. 그래서 예고도 없이 그냥 이런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이때가 2011년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을 때입니다. 네. 제가 이때도 되게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때 유럽 재정 위기 발표하고 막 디폴트 발표하고 그랬을 때 해외 여행 가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주중에 네. 그래서 이런 일이 닥쳐가지고 저 그냥 도로 왔어요. 일정을 취소하고 그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게 이 당시예요. 이 당시 이런 다른 이유도 있었다는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2023년도에 8월에 피치에서 신용등급 하향했는데 이때는 그 정도 영향을 안 받았습니다. S&P 500이 1.4% 하향했어요. 이때는 전망 하향을 해놓고 이번에 무디스처럼 약 2개월 후에 강등을 좀 한 겁니다. 이때 하락은 또 어떤 게 또 지금하고 좀 다른 점이 있냐면 연준이 긴축을 할 때였습니다. 그리고 국내 상황은 2023년 8월이 언제입니까? 2차 전지가 막 급락했을 때예요. 그때군요. 네, 그때예요. 그래서 그 영향도 같이 있었다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무디스는 2023년 11월에 전망 등급을 하향 예고를 했어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1년 6개월이나 있다가 지금 이제 강등을 한 거거든요. 지금 와서 지수가 신고가 근처에 됐는데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건가? 이런 해석을 한다는 거죠. 네. 1년 6개월이나 그냥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그러면 미국의 부채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갑자기 막 늘었느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황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고된 강등이라는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보다 두 번째는 영향을 덜 받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어느 정도 또 예고된 상황이니까 이게 뭐 충격적인 이런 부분은 좀 아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최근 시장이 신고 지수에 임박할 정도로 굉장히 단기적으로 급등해 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의 명분 또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이거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2011년도부터 보니까 조금 작게 나오는데 얘가 이거를 또 확대해서 보여드릴까 했는데 그러면 장표가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네. 요게 2011년도예요. S&P 500입니다. 2011년도에 요게 6% 빠졌다 그랬잖아요. 요게 지금 월봉이거든요. 월봉이라서 2개월 빠졌어요. 2개월 빠지고 다시 터닝을 해서 다시 이렇게 추세적으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2023년 11월은 6입니다. 여기서 3개월 빠졌다가 다시 추세로 오르고 전고점 근처에 갔다가 이런 현상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두 번 다. 네. 두 번 다 영향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 지금 양보가면서 역사 신고가 근처까지 갔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이런 악재성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빌미가 되지 않을까 조정에 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다시피 2개월, 3개월 이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했지만 다시 다 상승했어요. 네.
전부 다 다시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때보다 지금의 충격은 더 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습 효과가 있는데 여기 처음이었고, 네. 여기 두 번째였고, 이번에 세 번째였고, 그리고 이거는 예고된 상황이었고, 네.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번에 영향은 그때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미국의 금요일 날 종가 끝나고 는 애프터마켓에서 네. 주요 종목들이 약 2% 전후로 하락하면서 끝났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들어와서 보시면 미국의 그 선물 있지 않습니까? 네. 선물 지금 0.7% 정도로 움직일 거예요. 하락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반영은 하지는 않고 있어요. 다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수가 신고지수 왔잖아요. 그러면 얘가 언제쯤 팔아야 돼? 착 실현해야 돼? 좀 정리해서 현금 좀 둘까?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의 빌미가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한쪽에서는 야, 이때도 봐봐. 2개월, 3개월씩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다 올랐잖아. 만일 이것 때문에 떨어지면 매수의 기회를 삼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또 하는 측도 한편으로 또 있습니다. 네. 자, 이게 미국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볼게요. 2011년, 2023년도에 어떻냐?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보시면 더 많이 이게 음봉이 크죠. 여기도 그랬고 여기도 그랬고. 근데 우리나라 역시도 빠졌다가 다시 다 반등을 했습니다. 다 반등을 했는데 음봉이 더 컸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특수한 경우였습니다. 왜냐하면 2011년도에 여기 하락했을 때가 아까 말씀드렸던 휴가가 다 취소했던 그날이에요. 이게 디폴트, 유럽이 디폴트 발표를 했을 때입니다. 이게 디폴트 발표하면서 거기에 같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보다 그런 위기가 생기면 미국보다 여타 국가들이 훨씬 더 급격히 많이 빠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빠진 거는 그 트리거도 있지만 유럽의 남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성향 거기 이제 제가 표현이 입에 자꾸 달렸는데 피그스라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피그스를 안 쓰는데 네, 안 쓰는데 남유럽 국가들의 디폴트 여기에 그 당시에 빠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빠졌었고요 그때 네. 그래서 그때 많이 빠졌습니다. 2,200포인트에서 1,800포인트 아래까지 빠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 다른 영향이 훨씬 더 영향이 컸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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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2023년도에도 빠졌었거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급락한 거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우리 시장에. 네. 2차 전지 고점으로 또 빠졌을 때가 요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2차 전지 보시면 그래서 지금 5월이잖아요. 네. 2차 전지의 하락이 2년 됐어요. 2년. 지금 2년째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2차 전지는 반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그 하락의 기간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네. 아무튼 2차 전지 얘기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 요 시기가 다른 그런 이유가 있었던 시기인데 우리 시장 역시도 미국처럼 신고지수는 아니지만 입박수권을 계속 차트로 보여드렸지만 정고점에 다다르게 여기 밑에서부터 꽤 올라와서 다 정고점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있으니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악재를 반영을 할 거다. 근데 어느 정도 반영할 거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반영이 혹시 굉장히 깊게 나타난다면 저가 매수하는 게 맞다. 경험적으로 두 번 다 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맞지 않겠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렇지 않고 뭐 조금씩 이렇게 조정을 좀 보인다. 그럴 개연성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시장이 한국 시장의 체력을 확인하는 중요한 주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장도 그동안에 좀 올라오면서 맨 처음에 올라올 때는 미국 시장 대비 좀 상대 강세였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미국에 또 다시 매수가 들어가면서 미국 막 센 동안 우리 상대적으로 약했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만약에 이런 악재가 나와서 정고점이니까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올 거고 조정이 들어간다. 이랬을 때 우리가 맥없이 막 그냥 거기에 매물 맞고 막 떨어지느냐. 네. 아니면 좀 우리 시장이 좀 버티느냐. 요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반기 시장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황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요것을 어떻게 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없었다 하더라도 네. 우리 시장이 1월부터 3월까지 강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4월에 폭락했다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올해 상반기가 보면 우리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네. 이 상황에서 우리 하반기에 그러면 뭘 기대하느냐를 기대치를 그동안에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정책 리스크 투나 금리나 경기부양 정책 뭐 또는 신시장 정책 이런 걸 기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기대의 목소리가 그동안에 컸지 않습니까? 그게 이번에 만약에 이런 악재가 나오고 미국이 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견조하다고 한다면 신뢰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월에 6월에 한두 달 정도는 좀 그동안 올라온 게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다가 하반기를 준비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해 1년을 보면 2라운드를 준비하는 네. 네, 그런 시점인데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 더더욱 확실하게 이번을 계기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제 됐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MSCI 국채 지수인가요? 거기 네. 편입 앞두고 있는 상태죠. 네네네. 어. 편입 확정됐고요. 아, 예. 됐잖아요. 됐고 확정되고, 요번에 네, 시기만 네. 놓쳐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시장에 대해서 잠깐 그래서 언급을 추가적으로 좀 드렸고요. 그러면 주식 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그림 보면은 과거의 그림을 보니까 요번에 좀 어떻게 될지 좀 인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걱정하는 건 뭐냐면요. 달러 인덱스와 환율과 국채 수익률이에요. 이걸 걱정하는 거예요. 달러 인덱스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네. 당연하죠. 국가 신용 등급이 하향됐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뭡니까? 국채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4.4, 4.45 요 정도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게 지금 그 위로 올라갈까 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걸 하향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가운데 무디스에서 저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트럼프 행정부는 이제 화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막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바이든 대통령 때문에 그랬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볼게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먼저 볼게요. 달러 인덱스는 그걸 추정하니까 노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이게 2011년도 8월입니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어땠냐? 별로 안 올랐네요. 한 번 양봉을 쭉 올랐다가 그냥 다시 빠졌어요. 한 번 올랐다가 그냥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달에만 영향을 줬고 그 다음에 네. 그냥 빠졌고요. 그리고 2023년 8월에는 이때는 추세적으로 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금리 인상기였죠. 금리 인상이었으니까 네. 얘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볼게요. 위로 가서 달러 인덱스. 얘는 횡선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2011년 8월이에요. 네. 여기 달러 인덱스 여기 올라갔죠. 여기는 국채 수익률이 좀 전에 그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달러 인덱스는 여기는 또 올랐어요. 요만큼요. 네. 그리고 여기서는 또 2023년 8월은 국채 수익률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금리 인상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는 여기는 잠깐 올랐다가 그냥 또 떨어졌습니다. 네.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어요? 연관관계를 확실하게? 소위 베타계수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예를 들어서 이 세 개가 네. 시장이 떨어지고 국채 수익률이 막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막 올라가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야 앞으로 그럴 수 있겠구나. 네. 이번에도 그런 걱정을 할 텐데 얘들은 서로 다른 이유로 움직였습니다. 지금 보면 영향이 전혀 없지 않았어요. 그 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달러 인덱스도 보면은 이 잠깐 움직였다가 내려왔고 얘는 또 오히려 올랐고 그리고 국채 수익률도 여기는 오히려 내렸고 네. 여기는 금리를 인상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올랐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번에 모두 다 알고 있고 예고된 상황인데 이걸 가지고 해서 그러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위로 막 올라갈 우려를 하는 목소리가 원래가 있거든요. 지금 네. 그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시장은 또 급락을 하겠죠. 그렇게 인과관계를 갖고 설명할 수 있느냐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의 결론은 뭐냐면 월가에서 얘기하는 그 결론입니다. 심플하게 이번에 이 내용이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네. 시장이 이미 말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언제쯤 차익 전환할까? 현금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있는 사이에 악재가 나왔으니 네.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 또는 계기가 되면서 일부 조정은 될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한다든지 그래서 뭐 급락을 한다든지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뭐 시장이 이제 고점 찍고 추세 전환할 거야. 이렇게까지는 보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주말 내내 나온 얘기들이에요. 네네. 얘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장에 뭐 반응을 하겠죠. 이 반응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정리를 좀 해 놓으셔야 되겠죠. 네.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좀 몇 개 볼까요? 우리 수급 하나도 갖고 왔는데요. 수급 하나 뉴스 좀 안에 볼까요? 하나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들이 24조 원 매도한 거고요. 제가 말로 자주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보여드리려고요. 그리고 작년 8월서부터 12월까지는 23조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24조 사고 23조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샀느냐가 아니고 계속 팔았습니다. 4월 31일까지 약 16조 원 정도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예, 외국인들. 요 사이에 요번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국내 기관에 연기금이 약 6조 원 정도 샀습니다.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지금 1조 4천억 정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국내 기관은 어땠냐? 국내 기관들은 더 이상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파는 구간에서 낙폭이 생기니까 저가 매수에는 굉장히 강하게 국내 기관이 있었는데 네.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 기관들은 지난주에 시장을 보니까 국내 기관들은 벌써 매도하는 종목들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종목별로는 국내 기관들이 매도를 하고 거기에 공매도도 있기 때문에 종목별로 힘을 잃거나 약세 종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일부 종목 매도하지 않고 거기만 매달려 있는 주식을 다 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센데 뭐 조선 같은 데는 아주 세진 않지만 여전히 뭐 지금 버티고 있고 빠지지 않아요, 잘.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난주에는 방산 원자력이 또 강했거든요. 하나그룹이 또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그쪽에는 계속 플레이를 하고 매수하고 거래를 하고 나머지 전반적으로는 국내 기관은 매도를 좀 하는 그런 구간에 좀 들어갔고 그러는 사이에 반대로 또 외국인들은 지금 사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9개월 연속이었고 36조 원에서 매도였기 때문에 이제 매도 규모가 줄거나 매수로 전환될 개연성이 하반기에 있다라는 게 전반적인 흐름인데 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다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그 추이를 우리도 보자라는 거예요. 그 추이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만 그러면 하반기 시황은 내가 만약에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 추이가 이어져야지만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추이가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지표를 몇 가지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꾸로에 뭐 내가 생각하는 스토리대로 되지 않는다면 내 시황이 틀린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또 그게 아닌 다른 길을 가야 되니까 다른 선택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오늘은 섹터 이런 뉴스보다도 지금 환율, 국채, 신용등급 이런 뉴스들이 주말에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급도 1분기가 끝나고 뭐 지금 실적 발표 끝났기 때문에 수급적 내용도 많은데 그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난번에 왜 2주 전에 그 아시아 통화 특히 대만 달러 폭락한 적이 있었죠. 네. 네. 예, 그러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보사들의 그 익스포저 때문에 그러지 않았냐 그랬었잖아요. 네. 피치에서 대만 생보사들 신용등급 강등 예고를 했습니다. 미국 달러 자산 비중이 높은 대만 생보사들이 환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다. 네. 그래서 캐시엘 라이프 등 5개 보험사의 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네거티브 워치로 분류했다라고는 보도가 좀 나왔거든요. 네. 자, 우리하고 지금 상관이 별로 없다고 하지만 이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추적하는 거예요. 환율이 왜 이렇게 움직이지? 네. 혹시 왜 이렇게 움직이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분명히 제가 볼 때 환율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뉴스도 로이터에서의 뉴스와 비슷한 뉴스인데요. 한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국가들 미국과의 무역 협상화에서 요 환율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일본 재무상은 G7 회의에서 외환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는 일부 평가 절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능성에 대해서 뉴스의 보도를 보면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등급을 낮추면 네. 그러면은 달러 자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 국가들은 또 가치는 통화치는 높아지는 거니까 대부분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이런 뉴스까지도 같이 나왔습니다. 중국이 2001년부터 미국 국채를 계속 샀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단연 1위였습니다. 국채 보유 1위였는데 3위까지 떨어졌어요. 2019년도에는 일본이 1위였어요. 일본이 막 사면서 일본이 1위였고요. 네. 그래서 2위로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줄여가지고 지금 7,650억 달러로 됐고 영국이 7,790억 달러가 돼서 2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자체적인 내부적인 이유도 있어요.
내부적인 이유도 있는데 미중 무역 갈등과 내부적인 이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미국 국채를 지속해서 축소하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까만 게 중국입니다. 이렇게 사다가 계속 줄여나가면서 있다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꺾여 내려올 때 있죠. 이거 네. 지금 트럼프나 아니면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생길 때 뭐 이럴 때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떨어져 갖고 여기까지 좀 와 있고요. 일본은 그 반대로 중국이 파는 걸 받아오면서 샀어요. 네. 일본은 그동안에. 받으면서 샀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일본도 좀 판단 얘기를 좀 합니다. 최근 들어서. 영국이 생각보다 계속 예, 지금 많이 계속 사고 샀어요. 있네. 영국 계속 샀어요. 그동안에. 왜 그러지? 영국의 자금들은 네. 영국은 이제 그쪽 지역의 서구 지역의 금융허브라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헤지 펀드들의 자금들이 영국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국과 그리고 그쪽에 있는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이게 산 걸로 좀 좀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연금이 계속 사서 지금은 뭐 계속해서 거의 영원히 중국이 미국 국채 보유 1위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동안 살았는데 네. 10여 년 동안 지금은 이제 3위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은 지금 무디스의 그 미국 신용등급 하향이랑 굉장히 영향이 큽니다. 이런 것들은요. 네네. 향후에 그러면 그 얘기에서 아까 제가 빠뜨린 게 이런 게 있겠네요. 그러니까 뭘 걱정을 하는가 하면 시장은 그렇게 반영을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대응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걱정스러운 건 그런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인해서 경기 둔화 가능성을 계속 얘기하고 있고 침체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용등급 하향을 했어. 그러면은 지금 채무를 더 일으킬 수 있나요? 재정 확장 정책을 얼마나 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실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감세인데 감세 정책. 과연 감세를 할 수 있을까 네. 이 상태에서 네, 네, 그런 이런 생각도 거예요. 들기도 하고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친시장 또는 친경기 정책들이 이렇게 하면은 좀 난관에 봉착하지 않겠냐. 그게 좀 어려워지지 않겠냐. 요런 네.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섹터의 뉴스에서는 이제 원전 지난주 금요일 날 엄청 셌습니다. 블룸버그에서 다시 원전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한국이 최고 수혜가 되지 않을까. 한국은 러시아, 중국과 함께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인데 서방 국가들은 중국과 러시아는 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유일한 대안은 한국이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AI 열풍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유럽 10여 개국에서 원전 부활 러시가 일어나고 있다. 직접적으로 요 몇 가지 읽어드릴게요. 벨기에 의회에서 22년 만에 단계적 탈원전 계획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신규 원자로 건설 허용안을 통과시켰고 덴마크에는 40년 만에 정책을 선회해서 소형 원자로 이점을 분석해서 향후에 타당성을 지금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스웨덴도 2045년까지 원전 10기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요 뉴스가 막 지난주에 있었고 그래서 원전주가 굉장히 셌었고요. 근데 금요일 날 대표적으로 이 벨기에 의회 요 뉴스들이 딱 나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금요일 날 원전주들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뭐 우리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력기기 얘기하고 에너지주 얘기를 하면서 네. 원자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내부적으로도 좀 의견이 찬반론이 좀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주한 원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뉴스들도 좀 있고 그래서 네. 의견들이 좀 갈리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빼고 네. 빼면 안 되나? 사실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네. 네, 주가에 영향을 주니까. 네. 왜냐면 뭐 연진기 된다고도 하고 정치적 이유도 있고 네. 그리고 그게 정말로 그 기업이나 국가에 도움이 되는 계약이었냐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막 빠지기도 하고 올라오기도 그렇게 했다가 이제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자, 그건 그대로 두고 전 세계적으로는 원전에 대해서는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적으로 됐다라는 긍정적으로 좀 바뀌고 예, 있다는 예, 거죠. 바뀌고 있다. 네. 예,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우리 외국도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우리도 뭐 원전 하자고 하면 이제 굉장히 그 부정적인 네네. 그래서 빨리 원전 끝내야 된다는 뭐 이런 이제 여론이 한참 있었을 때가 있었고 지금 다시 이제 원전이 각광을 좀 받는 상황인 것 같아서 예.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 러시아 빼면 진짜 우리랑 뭐 프랑스 요 정도일 거 아니에요. 정도 예. 있는데 예. 예,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랑 네. 뭐 프랑스 요 정도가 아마 실제 건설까지 할 수 있는
두 나라 그렇죠. 정도 아닐까 싶으니까 이건 하여튼 우리가 좀 잘 좀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여론의 지탄을 받는 그 산업들이 가끔 존재하잖아요. 예. 막 주가가 하락할 때도 있고 네네. 뭐 정치적일 때도 있고. 그때 진짜 멈춰버리면 예. 멈춰버리면 진짜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시대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예. 그냥 그렇다고요. 지금은 그렇죠. 지금은 가만히 보면요. 우리 주가 시장, 주식시장을 보면은 소위 이제는 그거 뭐라 그러죠? 친환경하고 막 그리고 그런 친시장적인 기업 이런 데 투자해야 되는 ESG. 네. ESG는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진짜 ESG 한참 얘기했는데 지금 주식은요. 방산주, 전쟁하는 방산주. 뭐 원전주. ESG에 방산주 들어가는 거 있는 거 저 얼마 전에 뉴스 봤거든요. 예. 지금은 그런 데가 많이 상승을 하고 그러니까 세상이 뭐랄까 시류가 바뀌는 거죠. 네. 그 시기마다. 뭐 지금은 좀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가 지난 4월에 젠슨 왕이 상하이 방문했는데 상하이에 R&D 센터 건설립을 추진한다는 건데 내용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 설계하고 생산을 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한다고 그러고 설계도도 여기 가져가지 않을 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지금 트럼프 눈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저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여기서 뭘 할 거냐. 중국 고객의 요구사항과 중국의 규제를 충족하는 기술 개발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중국용. 네. 중국용을 위해서 R&D 센터를 설립한다라는 뉴스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6번은 하나세미틱하고 한미반도체 맨날 싸우고 막 그러다가 그래서 한미반도체에 아워움이 들어갔는데 그게 하나 거잖아요. 네. 이번에 그래서 그거 뭐 거래 이제 끝냈다 뭐 그러고 서로 소송하고 막 이런 게 막 있었거든요. 네. 금요일날 진짜 웃겼어요. 저 주식이 장중에 한미반도체가 딱 오르면서 하나비전이 축 빠졌어요. 많이 빠졌었어요. 네. 막 한 7%까지 빠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뉴스가 딱 나온 게 SK 하이닉스에서 한미반도체 428억 정도의 TC본도 발주를 했다는 거예요. 발주 기사가 나오니까 한미반도체는 오르고 하나비전은 확 빠진 거예요. 하나 이제 아니구나. 네. 그랬다 장 막판에 아니야 하나 세미텍에도 385억 TC본도 발주했어. 그러니까 시간에서 한미반도체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빠지고. 발주가 동시에 같은 날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 2개 나왔는데 네. 시차를 두고 이렇게 나와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정말 예민하게 그렇게 예민하게 투자를 해야 되나 하는 정도로 그냥 한 10%가 왔다 갔다 했어요 주가가. 근데 결론은 뭐냐면 SK 하이닉스가 양쪽 다 발주를 했어요. 양쪽 다 한쪽에 몰아주기를 한 건 아니고 양쪽 다 좀 한 그런 상황이 좀 됐고요. 그리고 양사 모두 또 여기서 뭐 봐야 되는 건 요 종목만 보는 게 아니고요. 이 계약 기간이 5월 16일부터 7월 1일이에요. 먼 옛날 일이 아니에요. 이렇다는 얘기는 SK 하이닉스가 7월 1일까지 이걸 발주했다는 얘기는 뭔가 지금 바쁘게 이쪽에서 계속 HBM 준비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그것도 한꺼번에 같이 봐야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1분기가 이제 끝나고 실적 발표 끝나면서 1분기에 주요 투자자들 동향이 있는데 그냥 한번 읽어 드려볼게요. 버크셔 해서웨이는 은행주들은 계속 팔고 있고요. 시티그룹 전략 매도했고 애플 지분율을 유지하면서 IT와 소비재 기업들은 그냥 장기 전략으로 더 이상 팔지 않고 유지하고 있고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이제 술 기업이 주류 기업인데 여기는 지금 지분을 더 늘렸습니다. 네. 늘렸습니다. 그래서 근데 전반적으로는 1분기에 매수한 것보다 매도가 더 많아요. 매도가 더 많습니다. 매도량이. 그래서 더 현금을 늘렸다. 드러켄 밀러는 AI 및 반도체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 즉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을 사고 채권하고 중국주를 축소했다라고 하고요. 빌 에크먼은 미국 주택 및 소비지에 집중 투자하고 그리고 현금 비중을 좀 확대하면서 실제 주식에는 좀 보조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캐시우드는 뭐 얘기할 필요도 없겠죠. 맨날 뭐 테슬라야 그리고 AI 스타트업 이런 데 고위험 고성장 투자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마이클 버리는 엔비디아와 중국 기술주의 숏 포지션, 그리고 화장품주의 에스티로드의 롱 포지션, 그리고 시장이 좀 과열됐다고 생각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재밌습니다.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4월 8일 이후에 500억 달러 정도의 주식을 좀 매수했다고 JP모건에서 발표했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샀죠. 개인 투자들이요.
그래서 ETS 매수가 당연히 ETF를 위주로 이제 미국인들 많이 사는데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옵션 거래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게 이 규모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게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요인도 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5월 중순부터는 이제 매수세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더더욱이나 미국 시장 역시도 가만히 보면 어마어마한 규모이긴 하지만 미국 시장도 일부의 액티브 펀드와 개인 투자들의 자금들이 상당 부분 급락시키기도 하고 급등시키기도 하고 그랬다. 네. 그리고 이번에 관세 발표 이후에는 많은 기관 투자가들은 상당히 좀 뭐랄까 보수적으로 좀 보는 관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꽤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올라온 상태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려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어제 재료들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지 않겠냐 이렇게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관련된 이야기들 우리 박병창 이사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셨고요. 네. 스튜디오 상태가 너무 건조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고 네. 내일부터는 조금 더 습도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